제머니들이나 대기업 CEO들 만나면 제가 궁금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배달 음식을 먹는지, 배달앱 같은 거 써봤는지 꼭 물어봐요. 이상한 질문을 그래도 거의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왜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 그런 사람들은 배달 음식도 안 먹고 뭔가 좀 특별한 걸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먹어도 앱은 또 직접 안 쓸 것 같고 누가 대신 뭐 시켜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양반들이 뭐라고 답을 해. 근데 그건 곧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배달 앱이 없던 세상이 별로 기억이 나지가 않아. 근데 이게 스마트폰 나오고 생긴 거잖아요. 불과 뭐 12년? 13년 전? 예전에는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를 걸었었죠. 상가 수첩 같은 거 혹시 안. 그리고 뭐 여기저기 뿌리거나 붙이는 전단지도 많았잖아요. 그거 보고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몇 번 했대요. 양양반 프라이드반 하고 그때 하나 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배달시켜가지고 쿠폰을 몇 개 모으면은 뭐 사인수 같은 게 오고 그러다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웹에서 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고 그리고 이제 배달앱이 나오고서는 아예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주문 내리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전화를 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화수리하라고 전화를 할 일이 없으니까 친형제랑 지인 몇 명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금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연매출 100억 찍는 게 목표라는 인터뷰를 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정작 그 10년 뒤에는 무려 매출 2조를 넘기고 한국 스타트업 전세 그리고 그 10여 년 만에 무엇보다요 음식 먹는 문화, 배달업, 요식업 hun경, 일자리 등등 수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찬사와 함께 아주 많은 비판과 비난까지 함께 듣고 있는 자 이번 주제는요 우아한 형제들이 만들고 바꾼 세상 배달님들 처음에 말씀드린 재벌과 CEO 직접 물어보니까 의외로 배달앱 쓰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특이한 게 재벌들 중에서는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배달 음식부터 시켰다는 분도 있었고요. 딱 나오니까 어떤 맛집에서 또 배달을 딱 시켜서 진짜 먹고 싶더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네 집은 왜 큰 단독주택 많은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에는 배달 음식점이 많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재벌도 있었고요. 근데 그 동네에 가서 실제로 배달앱을 쳐보면 그래요. 음식점이 몇 개 안 나. 원래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딱 가면은 이렇게 쭉 하면은 배달도 오래 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부동산 정보 앱에서도 이 동네에서는 어떤 배달앱이 됩니다. 뭐 이런 정보가 나올 만큼 배달이 잘 되는지 자체가 주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분들도 있죠.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뭐 친구 집 주변에 맛집을 미리 검색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뭐 시켜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아무튼 또 뭐 대기업 CEO 중에서는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분이 만나서 물어봤어요. 친해지만 혹시 집에서 배달앱을 쓰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 궁금해요? 했더니 아니 CEO 뭐 회장 부회장님 이런 분들 배달앱 쓰시는지 궁금했어요. 아마 그런 거 안 쓰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쓴다는 날 심지어 자주 쓴대. 그것도 집에서 배우자나 뭐 가족들이 대신 머리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직접 앱으로 주문한대. 그래서 왜 쓰세요? 왜 자주 쓰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요새는 뭐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좋대. 그리고 직접 하는 게 자기가 직접 주문을 해야 음식을 고를 때 그 원하는 메뉴를 고를 주도권을 줄 수 있었어. 그렇게 5, 60대가 돼서도 주도적이어야지 성공을 하는 놈놈이야. 아무튼 뭐 성별, 연령, 자산 규모 등등을 안 가리고 배달앱을 많이 쓰는 세상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배달앱이라는 게 국내에 처음 등장하던 시절인 뭐 2010년 정도만 해도요. 이용자가 100만 명 채 안 됐습니다요. 전체 배달앱을 다 합쳐. 왜 예전에는 배달 전화번호 쭉 나오는 책자나 정말로 필수품 같았고요. 추가 국가대표 경기 안내 같은 때는 특히 뭐 한일전 같은 때는 스팸집에다 쭉 전화를 통화 중이고 전화해가지고 또 물어보잖아요. 왜 음식 빨리 안 오냐고 막 항의도 하고 그러다가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고요. 2009년 말에도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다른 많은 영역에서처럼 이 시장에도 변화의 계기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서 기회를 잡아야겠다면서 직장 생활 중에 무엇처럼 친형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앱을 만들어서 출시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을 만든 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창업자였죠. 자, 김봉진 창업자. 배달의 민족이 막 유명해졌던 초기에는요, 뭐, 디자이너 출신이다. MHN 등에서 괜찮은 직장 생활을 했고, 실업해고대학교 출신이다 등등의 설명이 쭉 붙었었는데, 지금은 배달의 민족의 성공, 회사, 내각, 자산 규모, 또 일관적인 겉모습만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는 별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누군지는 몰라도 딱 보면 국내 인근인데, 기부도 많이 하고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창업을 한 게 배달의 민족이 처음은 아니었죠. 직장생활 7년 차쯤에 전공을 살려가지고 가구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안 하고 그래도 뭐 빚을 지고 다시 낮은 직급으로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월급으로 사업하다 빚진 거를 갚고 하다가 아이폰이 출시되고 다시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일하다가 고학식으로 앱을 만들게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했던 게 아니라 본업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다만 스마트폰이 확산이 쫙 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다. 지금 같은 배민 서비스의 느낌이 아니라 초반에는 마치 뭐 스마트폰이 배달 음식점 인데 있어? 전화번호부?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 운명이란 게 자비슷한 바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뜻이 있는 곳에 일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아무튼 김봉진 창업자 등이 2016년에 배달의 민족 앱을 내놨는데 이게 출시하자마자 이틀 만에 다운로드 1등을 그래서 얘를 부업처럼 만들었는데 고민이라서 제대로졌어. 본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격으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앱을 만든 공공플랫 대표와 개발자였던 칠형 등이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회사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게 부화항공대. 근데 기업을 더듬어 보면요. 당시에 배달의 민족이 유일한 배달앱 서비스였을까? 아니죠. 비슷한 서비스가 30개 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만약에 대형 호텔 같은 데서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어땠을까? 금방 비슷한 거 만들어서 내놓는 게 큰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이미 큰 기업 또 경쟁자들과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김성진 대표가 직접 만들었던 UI 디자인이 달랐고요. 자신과 어울리는 느낌을 계속 서비스에 접목시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애플이나 바이프 같은 느낌으로는 못 여기는 T급으로 간. 참고로 이 무한도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나중에 배민이 내놓은 여러 이벤트나 광고 등등을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무엇보다 다른 경쟁자들과 굉장히 달랐던 점이 뭘까? 바로 소중함과 소유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까지는 주로 배달 음식형 광고가 전단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누구보다 전단지를 잘 찾고 구해와가지고 이 많은 데이터를 내려다가 누구보다 많이 때려넣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다시피 해가지고 전단지를 구해요. 그리고 여기에 전략도 있었죠. 아무데나 가서 그걸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특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동네가 있었을 거. 그게 어디냐? 큰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뭐 네이버 다음 본사 주변. 그래서 그 동네를 딱 겨냥한 다음에 그 근방을 샅샅이 뒤지면서 전단지를 쫙 수거하고 그러니까 건물들을 막 드나들어야 되니까 경쟁을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안면을 막 쓰고 또 전국의 전단지 광고 대행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회경회를 이번들이 모이기 좋게 서울역 근처에 심지어 투자를 받으러 갈 때는요, 투자자가 이 앱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투자자는 회사 근방에 있는 전단지를 가지고 다 수거해가지고 인력을 소진하고 집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과거 네이버 편에서 말씀드렸던 이혜진 창업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혜진 창업자가 사회생활 초창기 회사 다닐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회에 꼭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랬던 직장생활 초기 5년이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어요.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꼭적일 필요는 없다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의미 계속 쌓여나가면 결국 통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랑 배민이 뭐가 비슷하냐? 자, 이번 이야기에서 참고한 배민다움이라는 책에서 김봉진 창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배민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내놓은 서비스도 아니고 창업을 꿈꾸고 시작한 회사도 아니야. 그러나 앱을 출시하자마자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하지만 저는 이 얘기가 다르게 들리더래.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 그 김봉진 창업자라는 사람한테 성공을 준비하는 과정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생각해봐요. 창업자가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게 앱 만들 때 또 회사 성장할 때 결정적으로 쓰였죠. 배민하면 독특한 폰트, 또 디자인, 이런 게 먼저 떠오르죠. 또 창업자가 자기 인재를 더 낮게 만들고 싶어서 계속 책 읽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접하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거지. 그 2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디자인 관련한 콘텐츠를 계속 여러 개씩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꾸준함을 연습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먼저 보급된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스마트폰은 이러저러하게 쓰인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독특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오래가는 걸 그 과정에서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배민앱을 만들고 또 운영할 때는 그렇게 훈련된 꾸준함으로 전단지를 누구보다 꾸준하게 집요하게 잘 줬고 차통 또 광고 일을 해봤으니까요. 전단지 광고 내는 대행사들을 포섭해서 계속 광고를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이 출시가 되고 처음부터 배민 앱이 인기를 끌고 배민을 통해서 음식점에 전화가 걸려오면 배달의 민족 콜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 사기꾼들 아니야 싶었는데 이거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까 배달의 민족 콜입니다 이게 좀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배민의 위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단지 찍어낼 때 쓰던 돈, 전단지 뿌리는 데 쓰던 돈, 상가수첩 같은 데 내던 돈, 광고 얻은 돈을 배민의 광고비로 대신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민은요, 전단지 시절과는 달리 얼마를 광고하면 주문 전화가 얼마나 느는지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의 민족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음식점을 한눈에 찾아보는 것도 편하지만요. 전이랑 그건 비슷하잖아. 스마트폰이냐 종이냐 차이일 뿐이지.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 앱을 쓰기 시작하니까 미디어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전에는 시켜놓고 기억을 해놔야 아는 거잖아요. 단골집이 있을 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볼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하고 바로 이 시절에 뱀이 앱에서요. 잘 보이는 위치에 배출을 해주는 음식점으로부터 한 달에 몇만 원씩 받는 형식으로 2주 만에 1억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게 2010년 여름 출시된 배달의 민족은 71년 만에 200만 다운로드, 2년 만에는 500만 가까운 다운로드 수를 기록. 금동진 대표는 그해 여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100억 매출이 목표. 자, 그런데 배민이 배달앱 시장에서 줄곧 1등을 달렸지만 경쟁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죠. 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든 요기요 등등이 TV 광고를 비롯한 물량 공세를 부부은 거죠. 처음에는 그랬대. 배달앱 스마트폰 시장인데 TV 광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그랬는데 경쟁자들이 TV 광고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왜 일부 TV를 보지 않더라도 저녁 시간에 TV 이렇게 보다가 음식 같은 거 나오거나 배달앱 광고가 뜨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또 배달앱을 모르던 사람도 당시에는 광고를 보고 배달앱을 써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배민이 광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2013년 즈음부터 배민의 포스를 살린 잡지 광고를 시작으로요. 특히 2014년에는 TV 광고 경쟁에 뛰어들어서 싹싹한 광고로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리고 신춘문예 같은 것처럼 배민의 어떤 결을 살리는 이벤트 등등을 배달의 민족은 광고전에서도 경쟁자들의 지역을 뿌리쳤을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색깔을 지키면서 오히려 호이게 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러면서 2012년 여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매출이 100억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던 김봉진 대표고요. 경쟁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성장을 거듭하던 2015년 초가 되니까 상상년 안에 우리는 5조 원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 뭐 이런 인터뷰를 하죠. 그러니까 불과 2년 반 만에 회사가 성장하고 창업자의 목표도 같이 커진 거죠. 근데 이때도 분명히 뭐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는요 배민이 창립 5년 만에 결제 수수료 폐지라는 걸 선언하거든요. 이게 파격적이었던 게요. 얼마를 시키면 결제 수수료 몇 퍼센트 받는다 이걸 폐지한 건데 당시 매출의 30%가 결제 수수료에서 나왔거든요. 배민. 근데 발표할 때는 우리가 상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치킨 게임의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경쟁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려고. 우리가 1등이야. 그리고 우린 투자도 많이 받았지. 결제 수수료 우리부터 없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 사장님들이 배민한테 모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다가 수수료 안 내도 되니까 당시에는 제사이값 까먹기식 경쟁을 막 하는 거지. 너희들 경쟁자들도 버틸 수 있으면 막 버텨 봐. 깎았어. 얘는 안 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포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나중에 배민이 막 가는데 쿠팡이 막 쿠팡 위치로 막 무섭게 치고 올라올 때 그때 배민이 배민 오늘 뭐 대대적으로 물량 공전에 막 퍼부어가지고 막 배달비 없애고 해가지고 추격을 막아냈다.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배달앱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배달의 민족의 우아한 형제들은요. 100만도 안 되던 배달앱 전체 이용자 수가 3천만 가까워지고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던 2019년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메가비 발표 기업 가치가 무려 40억 달러, 현재 가치로 5조 원이 넘는 거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5조 원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인터뷰가 현실이 됩니다. 물론 김봉진 창업자는 거부가 됐고요. 그리고 금전거래위원회가 이 메가폰을 승인했던 2020년 배달의 민족 연매출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작년부터는 매출이 2조 원이 넘죠. 배달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배달의 민족이 성장하는 사이에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비치지 않았죠. 일단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웹트라콜, 오픈리스트, 배민원 등등 배달의 민족을 주는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바로 결제 수수료를 폐지한다고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더 많이 가져간 거 아니야. 그 배달의 민족 의존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건전에 배달의 민족이 주고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당사를 접어야 된다 등 지금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동시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배민 때문에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음식값을 올려서 결국 우리라는 돈이 많아졌다. 그 배민이 아니라 어느 업체와도 결국 배달 시장을 튀어나갔겠지만요. 배달 약세가 너무 많아진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싫다. 그래서 배달비도 너무 비싸졌다.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배달 민족이 성장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반면에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앱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 또 바뀐 것들도 되게 많죠. 전에는 생각 못했던 여러 종류의 식음료 배달이 가능해졌지요. 그것은 배달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죠. 물론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배가 되게 뭐가 먹고 싶은데 이제 배가 고픈 건지 뇌가 먹고 싶은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늦었으니까 포기하고 잘 시간인데 지금은 몇 번 터치만 하면 포기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상권 자체에도 변화가
생겼죠. 손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도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도 많이 생겨났잖아. 그러니까 임차료가 비싼 목 좋은 곳이 아닌데다가 음식점을 찾았는데도 성공하는 경우가 줄고 있잖아. 그리고 또 요새는 뭐 배달이 안 되는 음식점 자체가 드무니까 맛집인데 배달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찾아가봐야 되나? 요즘은 이런 마음까지 들 만큼 배달이라는 게 일상화가 됐죠. 이뿐만이 아니죠. 배달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인력 이쪽으로 쫙 몰리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 뭐 인력난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택시 잡는 게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아무튼 이런 변화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득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쪽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아한 형제들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단순히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마트 배달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 시장을 노리려고 또 마케팅 비용도 계속 많이 쓰고 포 같은 것도 주고 또 일반 손님들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을 상대로 식재료 공급하고 점차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써보면 그만 쓰기고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배달앱이 출시되면서 세상이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얼만큼 많이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변화를 앞에서 이끈 배달의 민족의 우아한 형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1등도 없고 오랜 강자도 드문 변화무쌍한 플랫폼 세계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배달의 민족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음식점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남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